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증시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서 지수 폭락이 나왔었고, 하반기에는 동학개미가 끌어올렸던 지수, 바톤 터치를 이어받았던 외국인, 그로 인해서 양시장 사상 최고가 랠리, 코스닥은 연중 최고가 랠리까지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딱 지금 시점까지 오게 됐거든요. 많은 이들의 염원처럼 과연 코스피는 3,000장을 뚫을 수 있을지, 또 코스닥은 1,000스닥을 한번 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집 시간으로 모셔봤네요. SK증권 최석원 센터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내년을 좀 준비를 해봐야 할 텐데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모건스탠리 등등에서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일단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3,200포인트도 있었잖아요. 네. 과연 코스피 내년에 정말 3,000 시대 올까요? 예, 일단 3천을 볼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하반기에 이제 내년도 전망을 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지수를 사실 2,900까지 해놓고 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2,900이라는 선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 선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번 확 오를 때도 그 정도면은 최고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건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도 또 후년도의 기업 이익과 또 기업들의 ROE 또 투자자들의 어떤 요구 수익률 또 시장의 금리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정도가 아마 이익이 그렇게 수반이 된다면 그 정도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한번 3,000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최근에 너무 빨랐었어가지고 네. 상승 폭이 저희가 아마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1월 되기 직전에부터 지금까지 오늘 물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한 23%, 4%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익이라든지 다른 제반 요건들을 보면 3천에 한번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의 장을 우리가 좀 가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00원 수준의 주식시장의 강세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근거는 경기 회복이에요. 물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이 코로나19가 사실 백신도 나오고 접종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잘 안 잡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변종도 나온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게 1년 이상 가면서 과거에 스페인 독감 경우도 보면 어떤 마무리되는 국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경기 회복은 좀 될 거고 그런 경기 회복을 반영해서 결국은 주가는 오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저금리하고 유동성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 특히나 지금 경기 회복이 다 아시다시피 K자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이나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금리를 되돌리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계속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저금리 기조라면 풍부한 상황이겠죠. 그로 인해서 상반기쯤은 3,000포인트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환율이 근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흐름 보면 1,080원 90전까지 찍고 반등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1,100원대까지 복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도 사실은 참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 올 3월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막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막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1,080원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고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거고. 그다음 최근에 환율 보고서 발표됐잖아요.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 발표됐는데 어쨌든 뭐 이 우리나라 환율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대상국으로 놓은 정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환율과 관련된 어떤 하락 압박이 있는 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중국 쪽의 환율 움직임도 조금 둔화된 것 같고 이제 그렇긴 한데 펀더멘털상 보면은 환율의 하락 압력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뭐 미국이 돈을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좀 약세 압력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방어가 좀 되는 데다가 최근에 물론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게 수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올해 지금 12월 달 20일까지도 보면 이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4% 이상 수출 증가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적자를 기록했던 서비스 부분에서는 사실 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달러의 수급 상황도 좋다. 그래서 압력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환율은 좀 안정된 흐름을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 이게 주식 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주가도 환율도 좀 조정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이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증시도 이걸 뭔가 큰 부담으로 겪기보다는 계속 그냥 변수 정도로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그럼 내년 시장에는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네.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 내년 시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언제로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러 힘들이 주식시장 쪽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뭐 경기가 됐든 유동성이 됐든 뭐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그 경쟁력이 됐든 글로벌 경기 회복 시기에 항상 우리나라는 좀 베타가 큰 나라였었거든요. 투자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만치 않게 또 걸림돌들도 있어요. 제일 큰 걸림돌은 역시 이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런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도 좀 발생하고 정상화가 될 때 통화정책 자체도 정상화를 전혀 안 시키고 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려 뭐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사고 있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까지도 정책에 포함된다고 보면 그런 게 내년 중반쯤에는 사실 한번 테스트를 받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 튼튼한 나라들은 큰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 나라로 보면은 그 좀 약한 고리, 글로벌로 보면 약한 국가들 그런 쪽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이 정권이 바뀔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4년간 취해왔던 우리가 익숙해진 어떤 미중 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여러 가지 친기업적 정책들이 좀 되돌려질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 대형 인터넷 기업이나 뭐 IT 기업들에 대해서 독과점 그 이슈를 제기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그 정책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가 뭐 항상 늘 그렇지만 지금 전망해놨다고 내년 내내 다 좋거나 뭐 이렇게 전망하기보다는 내년 일정 기간까지 어떤 그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면 그 이후로는 좀 시장 자체를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이머징 국가 부채 리스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화 정책이 바뀔 때
항상 그 약한 고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예를 들면 그동안에 사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돼도 일단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유동성을 줬잖아요. 근데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이런 걸 좀 뺀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나라가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게 사실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가 부채를 많이 조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부 부채가 그냥 자국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뭐 그게 외화표시 부채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국 통화 부채라고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되돌려질 때 나타나는 어떤 리스크를 과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내년도에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단일 기업으로 사상 최초로 내년 수출탑 1,000억 달러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반도체주 내년에 질주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여러 시각이 있을 텐데 네. 센터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2021년이 더 좋다, 뭐 22년이 더 좋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쉽게 반등하지 못한다. 그게 뭐 디램 쪽하고 낸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소비가 주도가 된 어쨌든 성장 방어였어요. 이 각국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업들한테는 죽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네. 가게는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냥 버틴 거죠. 네, 버티고 소비자들은 그래도 소비를 한 상황이었었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은 사실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서 파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재고를 소진하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사실은 기업들이나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었던 환경이다. 근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은 투자 쪽이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아까도 제가 이 투자가 되고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득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예요. 요즘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든 투자는 뭐 건설도 하고 뭐 심지어 인프라 투자를 하고 뭘 만드는데도 자동화가 됐든 뭐가 됐든 또 5G 투자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반도체들을 이 수요를 한다, 이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업황 호조가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 이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경기 상승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하면서 먼저 사가는 품목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중간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있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 기업들을 사는 게 아니라 나라의 주식 시장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이 팔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돌려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내년도에 반도체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IT 업종 쪽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호조를 전망을 하면서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할 가능성, 그로 인해서 종목들도 유망하다라는 판단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진짜 BBIG가 주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내년에 재상승 그리고 다시 주도주로 선전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주식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아주 시큘러하다고 그래서 큰 트렌드가 변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이클이 있죠.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 중반에 그 BBIG 쪽이 많이 올랐던 거는 결국 큰 시큘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변화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이게 빨라지는 언택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적용이 빨라지는 부분들을 고려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특히 이제 11월 달부터가 아주 본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전부터도 뭐 조정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때부터는 시장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이 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동안에 이게 언제 이거 경기가 회복되지 하고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경기 민감주라는 건 뭐 소비도 있지만 우리 서비스 소비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 소비와 그에 따른 어떤 물동량 증가와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투자를 생각한 어떤 그 중간재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 시장 흐름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내년도 이제 상반기 정도쯤에 그런 것들이 한번 반영되고 나면 시장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엔 결국은 또 시큘러한 어떤 흐름, 큰 흐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흐름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전히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컨택트 관련 업종이 뜨겠다. 그게 이제 상반기 중의 흐름이라면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것들이 경기 회복,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보면은 경기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거의 다 상승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럼 증시가 관심을 갖는 어떤 이 산업이라는 건 다시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게 빅 트렌드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빅 트렌드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실적도 지금 이제 비싸졌죠. 그러니까 비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못 올랐다가 이제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 대한 전망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면서 결국은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난 수년간에 걸친 미국의 그 성장주와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과점적인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네. 다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드렸고 저희 이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유망 업종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 유망 업종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아직까지 여러 힘들이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식시장의 비중,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높게 가져가는 것, 뭐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아무래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제조업체들도 있지만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중간재들도 있지만 아마도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마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서비스 업종 쪽들이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하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울퉁불퉁해질 거라고 보고 그때 돼서 주식에서 우리가 그럼 뭘 가져가야 되느냐? 그때는 이 시큘러하게 가야 되는 그런 기술주나 성장주들을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내년에도 머니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면서 수익 많이 거두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